이분이 또 이때 일기를 남기시죠. 어지러움 속에 썼던 일기, 난중일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성격이 디테일하죠. 말씀도 많이 하셨던 분 같고 성격도 굉장히 괄괄하셨던 건 확실해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강도가 네. 강하고 길수록 신경성 위험이 더 잘 생기는데, 일단 전쟁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난중일기의 건강에 관련돼서 기록된 게 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토사광란을 했다라고 적힌 부분도 있고, 한마디로 토와 설사를 하는 질병을 내가 알았다, 기능성 위장 질환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좀 보이시나요? 인물사를 통해 시대를 초월한 3대 질병을 알아보는 신개념 토크쇼 한화생명의 사사로운 인생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첫 촬영 때는 스티브 잡스와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또 뜨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사사로운 인생사, 소소한 인생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지만 건강에 관해서 정말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재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인물, 네. 또 그 사람의 삶과 더불어서 결국 우리가 다 생로병사 속에 사니까 좀 새롭고 신선하죠. 사실 우리가 이 공적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이분이 생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사실 그걸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한 한 분을 집중 조명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몇 명의 인물을 꼽아라 하면 무조건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분, 이순신 장군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하면 여전히 서울의 한복판에서 외세의 침략을 막는 듯한 포즈로 검을 딱 쥐고 웅장하게 서 계시는데, 사실 그 화려한 업적 뒤에는 이분이 알았던 여러 가지 질병을 저희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알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신경성 위염, 그리고 위암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역사 속 인물사 그리고 인생사를 생생하게 전해주실 신명호 소장님 다시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스티브 잡스라는 좀 다소 낯선 저한테 굳이 막 몇천 페이지짜리 막 책을 읽으라 강요와 노고가 있었지만 이번 주는 이제 약간 우군이죠. 한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선 피해갈 수 없는 분이 이제 그렇죠. 주제로 삼아서 좋은데 불쾌합니다. 왜요? 당신이 같이 계셨어요. 왜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적장이었어. 일본어 잘하대. 이순신. 그때 처참히 무너졌잖아요. 살아남았네? 정확하게 하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들이받쳐서 죽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이순신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느꼈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그 영화에서도 사실 좀 아파하는 모습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영화를 좀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죠. 워낙 좀 고된 네. 역사의 풍파를 감당했어야 됐으니까. 그렇죠. 실제 원사료들을 읽어보면 미화된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멀리서 봤었을 때 멋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별로인 사람. 이순신 장군 반대죠. 캐면 클수록 멋있다. 인간적인 면도 있고. 배울 게 많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팠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지금 나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알았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 병이 사실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신경성 위염 그리고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내과의 전문의 현일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현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문을 좀 들어보니까 실제로 지금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이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신경성 위험 굉장히 많고요. 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네. 속이 쓰리거나 불편한 경우를 신경성 위험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의학 명칭은 기능성 위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위장 질환. 많이 알려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네. 기능성 소화불량 이런 거 전부 다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속하는데요. 검사를 해보면 마치 꾀병처럼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내장 신경이 예민하고 과민해서 조그만 자극, 아주 작은 염증이나 스트레스에도 큰 자극을 받아서 많이 불편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기능성 위장 질환, 일반적으로는 신경성 위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위염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는 있고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뭔지 정의를 사실 전 못 내리겠어요.
이 염증이 발견돼야지만 위험인 건지 그런 정의가 좀 있을까요? 증상과? 의학적인 정의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정의는 위 점막 세포에 염증이 생긴 모든 경우를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염증이 발견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살짝 빨갛게 보이는 것도 위험이고 허물이 벗겨지듯이 염증이 심한 경우도 이제 위험입니다. 그러나 살짝 빨간 경우를 우리가 보통 표재성 위험, 발적성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위험은 위험인데 치료는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의학적인 정의고요. 네. 위험의 일반적인 정의는 일반적인 속이 좀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시는데 네. 그러나 저희가 알아들을 때도 속이 안 좋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위험 어디서 보셨어요? 위를 들여다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죠. 아니 그리고 지금 위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위암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실제로 그 미국보다 10배 이상 많고 유럽보다도 1000배 이상 많은 것이 네.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과 유병률의 현실입니다. 한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걸리는 이 위염, 그다음에 위암 이유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도 분명히 자유롭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오늘 두 분께서 들려주실 인생사 그다음에 의학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사로운 인생사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바로 이순신 장군이시죠. 이순신 장군님은 언제부터 이 무신의 길을 좀 걷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집안은 뭐 사대부 집안이긴 했는데 가세가 좀 일찍 기울었던 집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더 죄송한 말이지만 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문과에 합격할 정도의 명석한 그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제가 겁을 안 내는데 세상에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이순신 장군이 뭐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 아니라 워낙 문과 시험이 힘들었고 결국 이제 문과 시험 쪽에 이것도 한 번에 합격까지 못 하셨는데 그러니까 워낙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여튼간에 고생 끝에 문과에 합격하셨고 하나 좀 우리가 느낄 때 특이한 건 이순신 장군의 초기 경력은 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함경도 종성 쪽 그러니까 함경북도의 가장 북쪽에서 여진족을 상대하던 육군 무장이었죠. 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건 진해나 이쪽의 수군을 담당했던 장군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완전히 한반도의 맞아요. 반대쪽인 북쪽에 계셨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워낙 청렴했고 일도 잘했고 유능했던 지휘관이긴 했지만 바로 그러한 청렴함이나 유능함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패한 관리들과 충돌도 좀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곤경에 처하기도 했는데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1년 반 정도 1년 반까지는 안 되는데 한 13개월 전에 전라 좌수사로 오게 되고 네. 우리가 알고 기로의 이순신은 보통 이제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죠. 실록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너무 정직하고 일을 잘해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고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관리들은 싫어했지만 반대로 또 이제 뛰어난 관리들은 굉장히 이순신을 주목했기 때문에 네. 영화에 나오는 항상 뭔가 억울하고 안 풀리고 이런 이미지는 좀 벗어날 필요가 그렇진 있다. 않다. 대신에 워낙 근실하고 네. 성실하고 그래서 이제 율곡이 같은 경우가 그 당시 율곡이는 이제 이조 판서였거든요. 한번 보자 같은 덕수희 씨 집안이니까 한번 보고 싶다 하는데 안 만납니다. 아 왜요? 아니 이제 이조 판서랑 무관이 만나면 공께서도 파당을 만드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저도 이제 괜히 그런 거에 말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와. 아마 우리 같으면 당장 갔을 텐데 아 형님. 형님까지 야 너무 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나 기회도 사실은 좀 멀리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만한 성품이시다. 그렇죠 맞아. 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76년에 재수 끝에 무과에 합격을 하셨고 1580년에 전라도 수군만으로 발령이 되셨는데 드디어 무신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받았던 게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육군과 수군의 경계가 모호했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에서 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육군과 수군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을 치면 이제 업무 과다
느낌이 좀 있네요. 하지만 이때 임진왜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의 경랑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첫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부터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부산포해전 정말 승리를 많이 했고 이제 한산도 대첩에서 드디어 이제 하객진이 펼쳐지죠. 이렇게 승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이 승리의 연장선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내면에는 더 고민이 깊어졌었어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영화로 보면 이제 사건이 좁혀지니까 싸워서 이긴 걸로 보지만 그렇죠. 해전에서 승리를 한 거고 육전에서 전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수군의 한계인 거죠. 네. 바다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미 들어온 부대를 밀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네. 이게 매일매일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건 이미 또 이때 일기를 남기시죠. 난중 일기를 남기십니다. 그렇죠. 어지러움 속에 썼던 일기, 난중 일기.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읽으면 일기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읽기엔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날이 흐렸다, 화살을 쐈다. 다음 날 날이 흐렸다, 화살을 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성격이 디테일하죠. 디테일도 하고 말씀도 많이 하셨던 분 같고 성격도 굉장히 괄괄하셨던 건 확실해요. 왜냐면 일기를 보면 일기에 굉장히 솔직하고 화를 내고 한문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온갖 감정이 다 들어가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원균 장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균에 대한 비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이런 거죠. 이순신 장군이 보기에 실력도 없는데 라인 탄다.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썼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중에 무기를 독점하려고 한다. 또 세 번째가 뭐냐?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고 네. 부정이 심하셨어요. 이거를 난중일기에 지속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막 욕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순신 장군께서도 사후에 이 일기가 대중에게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못하셨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 매일매일 이 전쟁에서도 너무나 자원이 부족한데 지휘관들 사이에서의 어떤 다툼, 네. 권력, 물자의 부족 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거 우리가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일환으로 지금 난중일기의 건강에 관련돼서 기록된 게 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토사 광란을 했다라고 적힌 부분도 있고 한마디로 토와 설사를 하는 질병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온백원이라는 약을 드셨는데 이게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 한약인데 만성위염, 소화불량의 효력이 있는 약을 직접 복용을 하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분석을 했을 때는 신경성 위염, 아까 말씀하셨던 기능성 위장질환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좀 보이시나요? 우선 이 신경성 위염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생기거나 이제 악화되는 그런 위장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어린 시절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신경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 신경성 위염을 앓을 확률이 높아져요. 아, 이게 어렸을 때의 그런 징후들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순신 장군님 댁은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고 넉넉지 않은 속에서도 이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 놀고 장난치면서 자랐던 아이들보다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해소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강도가 네. 강하고 길수록 신경성 위염이 더 잘 생기는데 일단 전쟁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일개 병사도 아니고 지휘관이고. 지휘관으로서의 그런 압박감이 엄청났겠죠. 그리고 성격 자체가 술을 먹고 흐트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님처럼 열심히 FM대로 사셨던 분들이 신경성 위염을 앓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궁금한 게 그렇다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위염이나 이런 위장 장애, 어떤 질병, 질환을 치료를 좀 어떻게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스트레스 또 관리. 수면, 식사, 운동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수면, 식사, 운동. 예,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네. 항상 조절을 잘 한다면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네.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달거나 기름지거나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몸을 안 좋게 만들고 위장도 더 예민하게 만들지만 자연에서 오는 그대로의 우리 음식들, 야채라든지 잡곡이라든지 이런 몸에 좋은 음식들을 때에 맞춰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 이외에 더 강조할 수 있는 좋은 식습관은 없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기능성 위장 질환으로 오신 분들께 물론 수면, 식사, 운동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면 약물 치료도 들어가나요? 너무 자주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액상으로 된 그 약이 즉시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증상이 좀 좋아지는 데는 꽤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속이 쓰리고 안 좋다면 원인이 뭔지 알아야겠죠. 사실 속 쓰리는 원인 중에는 위암도 있을 수 있고 궤양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신경성이겠거니 생각하고 짜먹는 약만 먹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다시 이순신 장군님 얘기를 좀 돌아와서 인생사를 좀 한번 얘기해보면 이때가 가장 위장장애가 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 할 건지 알아. 백의종 근데 얘기하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막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한데 건들지 말아야 할 마지막 스트레스 지점. 그렇지. 너 그냥 다 내려놓고 돌아와라. 이게 사실은 더 심각했던 게 뭐냐면 통상 알려진 건 카토 기요마사를 중심으로 한 왜군의 이동 과정을 두고 이 정보가 왔는데 이 정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조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이제 이순신이 불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관직을 잃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선조가 이순신하고 보통 사극에서는 사이가 나쁘게 나와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순신의 가장 진정한 후원자는 선조였어요. 맞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냐면 선조가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바다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순신만한 사람은 없어요. 원균을 빼는 경우는 있어도 이순신을 빼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순신을 뺀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준하는 처벌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줬던 주군에 대한 배신감이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순신의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힘들었었던 전장 속에서도 조정에 굳건한 신뢰가 있었는데 그게 걷어진 거죠. 근데 사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던 중에 여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개인사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요.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죠. 일단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연사를 하신 건데 이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유달리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유교 국가니까 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머니와의 아주 정말 돈독한 신뢰감,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근데 전쟁 막바지에 본인은 백의종군하고 이 고생을 하는데 또 갔다 와 보니까 배는 다 사라지고 그 12척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소식을 경험하게 되니까 충격이 컸고 제일 힘든 건 아들의 죽음이에요. 이 면이란 아들이 죽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우야담 같은 야사를 보면 꿈에 피칠갑이 된 아들이 나타나서 나를 죽인 놈이 지금 우리 아버지 진중에 있으니까 죽여달라. 꿈이 너무 이상해서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몇 달 전에 이제 잡혀온 왜군 포로 중에 장군이 하나 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얘가 면을 죽였던 애다. 이건 야사예요. 근데 이런 야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 난중일기를 보더라도 진짜 그 비통한 말,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게 맞는데 왜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해서 이런 것들이 이게 섞였기 때문에 전쟁 막바지의 상황은 이순신 개인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좀 궁금해요. 왜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위경련이 온다든지 기능성 장애가 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극심하게 반복이 됐을 때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견뎌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혹시 코르티솔 맞습니다. 그런 코르티졸이나 뭐 에피네프린 이런 이제 신경 호르몬이나 신경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이게 계속 나온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몸속에 있는 세포에서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중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 돌연변이 세포들이 암세포거든요. 그렇죠. 많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중에도 우리가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 감시 체계가 늘 작동해서 암세포가 생기자마자 바로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건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돌연변이가 일어난 그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하니까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돌연변이 세포는 계속 생성이 되는 계속 거예요. 있는 거네.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또 건강한 애들 막 잡아먹는 거고. 그렇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러한 추측과 이론은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는데 네. 최근에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치료받은 1,300명 정도를 네. 6년 동안 지켜봤어요. 네네. 한쪽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환자들 어. 그리고 한쪽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환자들. 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환자들이 실제 대장암 재발률이 2배 그리고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도 네. 2배 이상 증가되는 어머. 현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이순신 장군님 얘기로 넘어가서 좋은 일들이 생겨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드셨는데 그래도 이 백의종군 한 지 넉 달 만에 다시 복직을 하시고 이기시잖아요, 회전에서. 다시 돌아왔어. 왔더니 원군이 군 다 끌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막 조선 수군이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졌죠. 괴멸됐죠. 네, 7천량 해전을 통해서 본인도 돌아가셨고 네. 너무너무나 비참한 패배. 근데 그때 이제 이탈했던 배가 12척이 있었던 걸 갖고 그 배로 이제 명량에서의 기적을 읽어낸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명량인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디테일하게 사료들을 읽어보면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물길의 험난함. 그렇죠. 그리고 이승신 장군의 어떤 그런 뭐 리더십 이렇게 나오는데 난중 일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스트레스의 극상치 이게 명량해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중요한 건 배가 12척밖에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병사의 수가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전장에 딱 와보니까 7천량 해전에서 완벽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요. 오늘 전투는 참 놀라웠다. 이길 수 없는 건데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이겼다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엄청난 전과를 올리긴 했지만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넉 달 만에 다시 복직을 시켜준 이 장본인 선조를 이때 좀 심경이 어땠을까?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그 조선 시대 관심 많은 분들을 얘기하지만 전 선조를 존경합니다. 사실은 이제 백의종군 시킬 때도 정보가 왔고 정보에 대한 조정의 판단이 있었고 네. 근데 그걸 명령을 불복종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지는 선조도 몰랐고. 그리고 사실 불복종을 한 장군을 계속해서 신임을 해준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리스크가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임진왜란 때는 네. 이제 어찌됐건 안 잡혔고 또 광해군의 분조를 밀어주면서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고 네. 무엇보다 육지에서는 권율과 곽재우 그렇죠. 바다에서는 이제 이순신을 중심으로 해서 전황을 풀어가는 리더십의 총책임자도 선조였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는 영화이고 역사는 이제 관심 생기시면 역사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명량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최민식 배우님께서 토란을 드시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장면을 딱 떠올려 보니 아, 정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의 분들이 위에 좋은 음식, 소화에 좋은 음식을 많이 찾으세요. 네네. 그러나 우리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먹느냐인데요. 네.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때로는 죽도 씹지 않고 삼키면 체할 수도 있습니다. 아, 죽도요? 네, 소화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씹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액상이거나 네. 부드럽거나 자극이 없는 음식이라도 씹는 과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네.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탄 거 많이 먹으면 뭐 암을 좀 맞아. 유발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애들한테 바베큐 해줄 때 굉장히 고민됩니다. 어. 야외 바베큐 하면 탄 거 엄청 붙잖아.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 그래서 왜 직화 이런 거는 고기 불판에 많이 먹으니까 이게 특히나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위암은 좀 더 자세하게 위암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위암은 네. 만성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염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의 돌연병이니까 생길 확률이 높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근데 만성 염증이 있을 때 어떤 독소가 작용한다면 암이 더 잘 생기겠죠. 네. 그 독소로서 작용하는 암의 원인이 바로 탄 음식 그리고 짠 음식, 절인 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거를 맞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160도 이상의 고온으로 우리 음식이 고온과 만났을 때 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고 또 바삭해지고 풍미가 높아지고 냄새가 높아지는 네, 요리의 징수. 그렇죠.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 자주 먹게 되거나 지나치면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 방법을 선택할 때 끓이거나 찌거나 삶으면 가장 높은 온도는 100도를 넘을 수가 없죠. 아, 그러네. 그러나 튀기거나 굽거나 볶게 되면 적어도 160도 이상에서 요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식감과 맛은 좋아지지만 건강에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위암도 병기별로 증상이 좀 다른가요? 일단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위암 같은 경우 암 때문에 내가 배가 아프다든지 네. 속이 쓰리다면 그것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서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위암의 60%에서 70%는 아무 증상이 없을 때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위암입니다. 그렇구나. 증상이 없을수록 초기 위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또 네. 초기 위암일수록 완치 확률이 높죠. 그래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생존율은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조기에 발견한 경우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오. 완치가 가능한데 실제로 완치율은 90% 이상이고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5년 생존율을 따지는데 네, 네. 5년 뒤에도 살아있을 확률을 얘기하거든요. 네.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5년 생존율을 보여요. 그러나 2기나 3기로만 넘어가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은 대략 50% 정도가 되고 이미 간이나 췌장, 폐와 같은 다른 장기로 번진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 5년 생존율은 10%가 채 안 됩니다. 아이고야. 오늘 이순신이라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인물을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재조명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의학적 지식도 얻으셨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적 지식도 얻으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좀 이게 많은 얘기를 듣고 나니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두 분께 어떤 인물로 좀 다가오나요? 저는 이제 선생님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관점을 보니까 즐거웠어요. 그냥 저는 이제 위인은 이 정도 고뇌는 감당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별로 생각 안 했죠. 근데 선생님을 통해서 한 시대를 겪어내는 한 인물이 큰 일을 감당할수록 참 많은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얘기 많이 나눌 수 있겠구나. 좀 의미심장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내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인물로 해석이 되시나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순신 장군은 뭐 저한테 단지 위대한 역사적 인물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인간적인 면모 또 그분이 겪었을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에서의 그런 문제점들 보고 듣고 또 생각하면서 이순신 장군도 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 수면과 운동과 좋은 식습관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의 인간적인 면을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서 속에 있는 어떤 이 답답함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몰랐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